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전후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언론 보도, 보통 사람들은 다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자기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가 너무나 일방적인 미국의 프로파간다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런 언론 보도에서 전제하고 있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왜곡되어 있고 침소봉대되어 있고 심지어는 날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처음에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서방 측 보도에서는 마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민족 국가로서 수백 년 동안 존속해온 것이냐 가정을 하고 그렇게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최근에도 어떤 모 국회의원이 우크라이나가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은혜를 갚아줘야 된다.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국회에서 버젓이 하고 있을 정도. 6.25 전쟁 때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원이었고 소련은 한국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직접적인 참여 주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도 소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남한은 아예 부자적 정권을 미국이 이양해버렸기 때문에 남한 자체도 없고 그냥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3자가 정전협정에 서명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소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전하긴 했는데 매우 소수가 공군 위주로 참전을 해서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여러 자료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소수가 공군으로 참여했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까지 이 세 나라는 지금 독립국가 되어 있지만 원래 서기 9세기 무렵에 동슬라브 형제국으로서 사실 형제국이라고 하는 것도 저기서 이제 사실 이후에 사후의 표현인데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 고대사의 어떤 그 원주로 간주를 하고 그 전에 뭐 한진한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고려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한 민족이 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죠. 사는 지역이 좀 달랐고 그 용어는 퀄리티라고 하는데 그 정치 단위가 약간 다르게 있지만 그냥 크게 보면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치 서양에서 그리스 역사에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별로 여러 도시가 있었을 뿐이고 자신가 그리스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국민국가, 민족국가가 아니었지만 같은 세계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조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같은 언어예요. 한 언어인데 우크라이나 방언, 벨라루스 방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렇게 하듯이 근데 만약 한국에서도 전라도하고 경상도와 제주도가 독립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자기네 에서 쓰는 제주도 사투리를 표준말로 생각하고 이걸 제주어라고 주장하겠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방언이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독립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어다, 벨라루스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도 정당한 주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장구한 독립국가로서 마치 서방 측 보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아주 오래된 민족국가,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것이냐. 그래서 러시아의 침략주의, 백창주의가 그것 때문에 이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으려고 이런 식으로 전제하고 보도를 하는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구한 독립국가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남북 분단만큼 이게 철저하게 쳐 있지 않지만 동과 서로 분열된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서쪽이 폴란드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라 자체가 러시아 혁명 이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완성이 된 나라인데 레닌이 만들어준 나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소련 내 연방 15개 공화국으로 만들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 다음으로 크죠. 우크라이나 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기본 그 원칙이 뭐냐면 민족별 어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한다 이런 원칙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중앙아시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학교 업무로 중앙아시아 자주 출장을 다닙니다만
중앙아시아에다 스탄자라는 나라 이름 붙어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인데 스탄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마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튀르크계 언어에서 장소, 나라라는 뜻입니다. 스탄이라는 말 앞에 붙은 단어에 그 민족이 사는 나라예요. 카자흐스탄, 카자흐족이 사는 나라고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족이 사는 나라. 그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앙아시아에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민족별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봤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러시아어로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데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변방, 주변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네. 그래서 이 동쪽과 서쪽이 그래서 서쪽이 폴란드 영토로 오랫동안 존재했었고 서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동부와 우크라이나 서부가 아주 정치적인 태도가 아주 달라요. 동쪽은 지금 이제 우리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계가 아주 많이 살고 있고 러시아어를 그냥 쓰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한 70년대, 60년대, 70년대 학교를 다니셨다면 아마 그 사회 시간에 지리 시간에 돈바스 탄전을 아마 공부하신 기억이 날 겁니다. 소련 최대의 어떤 석탄, 철강 산업지대였고 어떤 공업지대였죠. 그러나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완전히 우리 흔히 이제 구축산업이라고 하죠. 사형산업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몰락한 지역이 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쪽 지역은 이제 친서방 지역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독립국가로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독립된 시기가 지금 소련이 해체되고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시기만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그냥 우크라이나 서쪽의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간헐적인 시기고 러시아라고 하는 중앙집권 체제가 굉장히 혼란에 처하고 혁명 시기라든가 어떤 문제가 되면 이제 그때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간헐적인 시기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와 근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제 이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그런데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 전쟁,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이제 합병을 했죠. 왜 그랬을까? 원래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서방 측의 보도나 이 서방의 정치가들이 발언하는 그런 걸 보면 완전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원래 크림 반도는 19세기에 러시아 제국이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러시아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림 반도의 영국권을 주장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터키가 튀르키예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그 후예들이잖아요. 지금 튀르키예가.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럼 수천 년 동안 크림 반도를 지배한 그게 아닙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기 전에 크림 반도는 징기스칸의 후예들 타타르족이 지배했습니다. 몽골 세계 최대 육상 제국을 만들었을 때 크림 반도까지 지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크림 반도에는 타타르족이라고 해서 우리 몽골 계통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몽골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몽골 제국이 13세기, 14세기 건설됐는데 그 전에는 고대 때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 올라와 살았습니다. 이게 크림 반도의 역사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국가가 돼가지고 크림 반도를 자기네 영토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게 우크라이나 영토가 됐는데 러시아가 그걸 뺏었다고 하느냐? 바로 1954년 이 소련 시대입니다. 당시 스탈린이 53년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도자로 나타난 게 후르셰프잖아요.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 출신의 소련 지도자 후르셰프가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300주년 기념해서 원래 러시아 공화국 영토로 돼 있던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 공화국 영토라고 친선의 의미로 그렇게 부여해 준 겁니다. 사실 행정개혁이에요. 요새 말로 하자면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논산, 금산 이쪽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전라북도였습니다. 제주도가요. 1946년까지 전라남도였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일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조금 불편하거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지만 그 지역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 있을 때는 무슨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관세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논산이나 금산이, 충청, 남도인들, 전라북도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련일 때는 크림반도가 러시아 공화국 영토이든 우크라이나 영토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게 되니까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때 확실히 했었어야 해요. 그게 러시아의 잘못입니다. 당시 고르바초프가 이제 쫓겨나고 러시아 대통령은 옐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옐친이라는 사람도 뭐 서방 측에서 완전한 러시아의 민주주의의 기수로서 그렇게 아주 찬양받는 서자 민주화의 어떤 기수로 찬양받고 있지만 러시아 안에서는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은 이제 반역자, 민족 반역자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크림반도를 어물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확실하게 본래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 러시아 제국이 확보한 땅이니까 우리가 러시아 제국과 소련을 국제법적으로 계승한 나라가 지금 러시아니까 그걸 우리에게 돌려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절대로 지금 독립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영토로 완전히 인정할 테니까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든지 해야 되는데 어물쩍 넘어가 버렸어요. 크림반도에 이제 흑해에 나는데 흑해 러시아의 흑해 사령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냥 영토는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또 압도적인 다수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부 그 몽골리안이 살고 있고 일부도 우리 고려인도 일부 살아요. 몇 명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커다란 문제의 불씨가 되는 것들이 이제 남게 된 거죠. 이 역사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치닫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 존재하던 친러시아적 성향의 대통령이 있던 정부가 전복이 되고 친미 정권이 수립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친러시아 정부가 그 전 정권에서 진행하던 EU와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친서방적 이런 정책을 추구하던 것들을 이제 중단하고서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협력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된 거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크라이나의 서쪽 지역 친서방 적 성향을 가진 이런 대중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서방 측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배후 조종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친러 정권의 축출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방 측 언론에서는 이것을 우크라이나 어떤 민주화 시위라고 부르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이제 친미 쿠데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합법적인 정부가 특별히 무슨 내란이나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쫓겨나야 되는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기준으로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미국이 배후 조종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렇게 친러 정부가 물러나고 친서방 정부가 2014년에 들어섰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이 돈바스 지금 루간스크 이쪽 지역에 사는 러시아계 사람들에게 러시아어를 쓰지 말라. 학교에서 러시아 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건 서방의 인권 지침을 볼 때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고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입니다. 만약 이런 조치가 러시아 안에서 내려졌다.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미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을 탄압한다고 틈만 나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도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사는 러시아계 소수민족이 명백하게 탄압한 것이 인권 탄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서방 측이나 정부는 물론 언론도. 왜?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미 정부이기 때문에 그 친미 정부가 하는 어떤 잘못이나 문제도 대충 눈 감아주고 은폐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 러시아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게 되고 그 반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금 키이우라고 하죠. 러시아식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키이우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제 탄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무장 충돌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사태 와중에서 러시아에서는 친미 쿠데타라고 부르고 서방 측에서는 민주화 시위라고 부른 이 사태 와중에 이제 마이단 광장인데 여기서 80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서방 측에서는 이거를
친러 대통령과 그 친위대가 대중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극단주의자들, 이 극단주의자들 지금 미국과 서방 측이 감싸고 있습니다. 네오나치라고 부르는 세력이죠. 이들이 한 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방 측 언론이나 정부 이걸 발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그때 뭐 말한 것이다. 사실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극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어떤 서방 측의 어떤 양심 있는 기자가 그렇게 쓰더라도 누가 그때 주목을 하겠습니까? 다 이것은 친러 정부와 앞잡이들이 한 것이다라고 세계 대중의 인식이 깊이 각인되고 이게 이제 노리는 거죠. 이 프로파간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국내 문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게 아니라고 밝혀져도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처음에 언론이 보도한 대로 그랬거니라고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방 측 프로파간다가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키예프 수도에서 일어났던 저 크림반도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극단주의자들이 오데사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우크라이나 남쪽에 이제 큰 항구 도시인데 오데사의 노조 건물로 피신한 러시아계 활동가 40명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불질러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학살 행위를 저질러도 서방 측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다. 서방 측의 어떤 인권단체도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극단주의자들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전반적으로 서방 측에서는 다 묻힌다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두둔하고 우크라이나가 아주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고 러시아는 그 반대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왜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까지 가게 됐을까? 우크라이나 내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는 서방측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언론이나 극히 일부 이제 어떤 뭐 SNS를 통해서는 이제 저런 사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미 전쟁이 나기 전에 일부 정치학자들은 우크라이나는 실패 국가다라고 하는 이런 학술적인 규정이 있어요. 실패 국가, 페일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어떤 정부가 자기 인민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실패 국가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들 실패 국가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 서구 제국주의가 이제 아프리카를 침탈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인위적 국경선 아래에서 수많은 종족과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 그 번갈아 가서 정권을 잡긴 하지만 그러나 그 국가 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되고 기본적으로 식수 문제나 식량 문제,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정부를 가리켜서 실패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이제 실패한 국가다라고 칭해지는 그런 국가들 몇 개가 있습니다. 서방 측에 있으면서는 이제 북한을 그런 나라의 하나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우크라이나도 바로 그런 나라였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얼마나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나라인지 서방 측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보도하는 게 서방 측에 이익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엉터리로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정부가 무능해지는 게 서방의 자본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약탈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방 측의 언론이나 학자나 정부에서 러시아를 칭찬하고 좋아할 때가 언제냐?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아까 보리스 옐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인식되는가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고르바초프와 옐친 그렇게 좋아합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왜냐하면 소련을 망하게 했고 러시아를 개방해가지고 미국과 서방 측 독일 자본들이 마음대로 가서 약탈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칭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정신을 차리고 국가적인 통합성을 가지고 다시 러시아의 이익을 국제 문제에서 주장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독재국가, 잔인한 전체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이미지화가 계속 서방 측에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4년에 친러 정부가 축출되고 친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그 이전에도 이미 우크라이나는 실패 국가로 이제 규정될 만큼 심각한 부정부패가 있었고 심각한 정부의 무능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나라가 얼마나 영토가 넓습니까? 얼마나 토지가 비옥해서 흑토지라고 해서 아주 토지가 비옥하고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국가의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가 사회 정책을 수립했다고 한다면
이미 체코나 폴란드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질이 멸렬하게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기준, 유럽 국가의 일부로 본다면 가장 빈곤한 나라의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그건 전쟁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 이전에는 친러 세력과 미, 친서방 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정권을 교체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친서방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보호령으로 우크라이나가 전락을 했고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정 내정을 지금 간섭하고 사실상 뭐 여러 중요한 장관이나 키예프 시장까지 다 임명하고 있는 게 미국의 정부 차관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그냥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지대, 정치적 무능이나 부패로 실패가 국가를 관철되었고 또 하나는 놀라운 사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오나치 세력을 합법화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네오나치 세력은 여러 군데 있지요. 뭐 독일에도 있고 뭐 여러 프랑스에도 있고 여러 나라들에 이제 네오나치 세력이 있는데 히틀러를 추종한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는데 그런 세력을 합법화한 유일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두 가지로 합법화했어요. 하나는 아주 부연대라고 해서 이 네오나치 세력이 자기들이 만든 조직한 민병대가 있습니다. 정식 군대가 아니죠. 민병대인데 그 민병대를 우크라이나 정부 정규 군에로 편입시켰어요.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죠. 아주 전투력이 세다, 뭐 애국자다 이런 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연하게 네오나치를 표방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14년부터 2022년이니까 러시아가 전면 공격으로 나선 게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나선 게 2022년 2월이었죠. 그 전에 2014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친미 정부에 들어선 이후에 약 8년 동안 사실은 국지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전쟁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남침해왔다는 게 공식적인 이제 기록인데 1948년 8월 15일 남한 이승만 정부가 세워지고 9월 달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 정부가 세워졌는데 그 남북한의 분단 정권이 세워진 1948년부터 50년 6월 전쟁까지 2년 동안 휴전선에서 끊임없이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그 국지전이 물론 국지전으로 끝나고 한국전쟁으로 비유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남북 간의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가 있었지만 결국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전쟁으로 비화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크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 학살이죠. 서방 측 용어로는 지노사이드라고 하는데 대규모 인적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규 군과 이 네오나치 세력에 의해서 그쪽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살던 러시아 주민들이죠. 지금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유엔의 공식 조사로만 해도 13,000명에서 17,0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죽은 사람들 중에는. 그러나 대부분이 러시아계 주민들이에요. 만약 이런 사실이 서방 측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었다고 한다면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나치 국가, 제2의 파시스트 국가, 러시아는 오히려 그런 나치 세력을 대응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국가라고 완전히 이미지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이미지가 된 거죠. 그래서 세계 인도주의적인 그런 구호 물품도 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갔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건물이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네오나치 세력이 또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이런 보도 안 됩니다. 보도되는 것은 유일하게 러시아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우크라이나의 학교나 뭐 여러 가지 뭐 병원이라든지 공공시설, 민간인들의 주택을 파괴하는가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주 잔인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국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협회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한 엄청난 인종 학살과 저런 그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도가 안 됩니다. 그건 서방 측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방 측에 양심적인 기자들이 있을 텐데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서방 측의 양심적인 기자들 물론 있겠죠. 아주 극소수 독립 언론 저널리스트들이 몇 명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뉴욕타임스, 워싱턴타임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CNN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서방 언론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 입장에서 서유럽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자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쪽 입장 저쪽 입장을 다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현장에 가서 취재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한다라고 하는 언론의 기본 윤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기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인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그런 사람들 쓰는 기사는 제대로 주요 언론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서유럽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은 뉴욕타임스에 글을 쓸 수가 없어요. CNN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자들과 독립 저널리스트들의 그런 현장 취재라든가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사실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고 또 좀 이 변화하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지식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쟁은 기본은 이제 국제적인 각도에서 보면 소련 해체 이후에 나토가 계속으로 동쪽으로 계속 전진해 와서 결국은 러시아의 국경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30년 동안의 위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은 이치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시기 1차 대전이 1918년에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1939년에 공식적으로는 독일과 폴란드 침공을 시작되는데 이게 20년이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표현이 생각이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30년 동안의 위기가 축적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990년 2월 그러니까 아직 소련이 있을 때죠.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서방 측과 이제 회담을 할 때입니다. 독일은 이제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다가 이제 통일을 하는 이런 시점인데 동독에 소련군이 있기 때문에 소련군이 철수해야만이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자주 독립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동독에 있는 소련군을 철수하도록 이제 요청하면서 대신 서독이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나 지원을 해주겠다 보상 패키지를 제시하는 거죠. 그때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베이커, 그다음에 이제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콜 이런 사람들이 회담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련군이 동독에서 철수를 하면 나토군을 단 1인치도 동쪽으로 우리는 가지 않게 하겠다. 소련이 계속 그걸 걱정하니까 동독에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어야 나토의 동진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철수해버리면 그럼 이제 나토가 동진해오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1인치도 갈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3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3번이나. 그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 측에서는 여기까지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적 없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계속 1990년대는 그야말로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할 때입니다. 아주 최악 상황이죠. 러시아의 경제가 추락하고 사회적으로 뭐 부패가 만연하고 마피아가 날뛰고 하던 때가 1990년대입니다. 이때부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토는 계속 동쪽으로 동유럽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2008년에 4월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나토 정상 선언하는 거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염원하고 있는데 환영한다. 전적으로 우리는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야심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아주 엄청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내부 안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들었는데 실제 이게 사실인가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은 2차 대전 때 소련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독립국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6.25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련 전체에서 반파시스트 투쟁을 했는데 그래서 소련 전체는 다 반파시스트 투쟁을 한 영웅들의 동상이라든가 이런 기념물들이 곳곳에 있어요. 박물관들도 있고 그것을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동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네오나치적인 성향이 있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러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동상과 기념물을 파괴했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교과서에서조차 소련 시기의 그 영웅적인 반파시스트 투쟁의 기록을 다 지우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림반도와 돈바스에서 이제 수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나토에 가입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림반도라든가 오데사 여기는 흑해 연안이 있습니다. 흑해 연안은 러시아의 목구멍이라고 할 수 있죠. 흑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그 흑해 연안에다 미국이 군사기지를 세우기로 이렇게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친미 정부가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러시아가 알고, 자 이제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이제 건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작전을 개시를 한편으로 하고, 내부에서는 크림반도에서는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90% 이상이 지지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투표도 서방 측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하냐면 러시아가 조작한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투표가 서방 측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떨까? 정반대로 보도를 하는 거죠. 이 소수민족의 자기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도를. 똑같은 주민들의 투표가 일어나서 70, 80%, 90%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도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게 미국이 또 그 서유럽 국가들이 좀 경원시하는 이런 국가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것은 정권의 조작이다라고 말하고, 서방 측에서 일어나면 그것은 아주 소수민족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신들의 정권에 자신들의 체제, 자신들의 경제적, 산업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인권을 기준으로, 그렇게 미국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서유럽이 자랑하는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개선과 목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할 때는 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에 그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줄여서 러브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1950년에서 53년까지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라고 그래요. 남북한이 직접적인 무장측이 당사자였지만 결국 미군이 유엔군을 끌고 중국군이 참전하고 소련군이 간접적으로 참전해서 이게 냉전 시대 가장 큰 전쟁이 되었는데, 한국이 전쟁터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전쟁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둘이만 싸운 게 아니라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나토와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싸우겠습니까? 벌써 항복한 지 오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계산과 목표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 명분을 민주주의 체제 수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토를 동원한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대리전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민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러시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 입장에서 상관없는 거죠. 우크라이나인이 몇백만이 죽든 피난을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에 포섭이 되고 러시아가 약화되고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2014년 이후에 미국의 군사 고문단이 들어가 있고,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특수부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이제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나토를 동원하고 있죠. 이 전쟁이 빨리 휴전이 될 수도 있었어요. 불안하지만 2022년 2월달에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공격에 들어가고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밀릴 때 2022년 3월과 4월에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와 우크라이나 측 대표가 협상장에 앉았어요. 몇 차례 거치면서 협상의 조건에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협상이 되는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초반에 제대로 방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밀렸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장에 들어갔던 것이죠. 일단 막을 필요가 있다. 이게 계속되는 정전이 될지 아니면 잠시 시간을 벌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반격할 기회가 될지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지금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동의하기로 한 겁니다. 거의 협상이 거의 다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깨졌습니다. 왜? 미국이 그걸 반대한 거죠. 만약 그 자리 그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미국이 계산에 어긋나는 거지. 러시아는 약화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만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 이제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협상은 판을 깰 때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 판을 깨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국가적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정찰 자산까지 활용했어요. 민간 정찰 자산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스페이스X라고 하는 위성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자동차 만든 그 친구가 우주 정보가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 위성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이제 그런 군사 군부대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해 가지고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하면서 작전을 사실상 지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그런 자유 언론으로 믿고 있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주요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친미적인 친서방 이제 프로파간다를 하니까 그대로 이제 한국에서도 그게 들어와 있고 한국에 이제 뭐 경향신문이든 뭐 한겨레신문이든 이런 막 진보를 자처하는 그런 신문도 그걸 그대로 이제 베껴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초반에 협상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무산됐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몇 번 협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협상이 무시되거나 악용되는데 2014년에 친러 정부가 이제 몰락하고 친미 정부가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2014년 9월에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맺어졌습니다.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유럽 안보협력기구라는 3자 연락기구가 이제 이런 걸 기획해가지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해가지고 민스크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이제 서명을 해서 돈바스 전쟁을 동쪽에서 그때 아직 전면전이 아니잖아요. 동쪽에서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그만두자, 이제 휴전하자라고 하는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 서명의 내용이 우크라이나 당시 대통령이 제안한 거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서는 상당히 양보를 해가지고 그런 인명 피해는 더 이상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서명을 했지만 결국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뭐 남북 간의 수많은 협정도 서로가 서로 비난하잖아요. 남한이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 남한을 비난하고 이런 것처럼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처음으로 협정을 위반한 총구를 누가 발사했는가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결국은 정전의 협정이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민스크 협정을 중재했던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방 측 주제에서도 굉장히 아주 위대한,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으로 그녀가 비록 보수주의이긴 하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아주 용감하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마치 뭐 영국의 처칠 같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교활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번에 드러났죠. 2022년 12월 7일 디자이드라고 독일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민스크 협정은 사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시간벌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이 상대방 국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란, 이른바 불량 국가, 자기들의 적대 국가를 상대할 때 그들이 맺는 어떤 협정을 어떤 의도로 맺는가 하는 것들이 그 속셈이 일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순진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서방 측의 냉전 시대 이래로 이 반공주의들이 세계 적화 음모를 꿈꾸는 이런 크렘린의 반공주의자들의 교활함, 음모적인 수수 이런 것과는 정반대로 사실은 러시아인들, 소련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 서방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작 미국이나 서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믿는 경우가 2차 대전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게 1945년 6월입니다. 스탈린이 독일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것이죠. 당했습니다. 그때도 독소 불가침 협정이라고 독일과 소련이 서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서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시간을 벌려고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협정을 맺었는데 그걸 먼저 파기한 것은 소련이 아니라 독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례가 우리가 서방 측 언론이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로
서방 측이 먼저 약속을 위반한 사례가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쟁 직전 2022년 2월달 전면전 바로 나기 직전에도 러시아와 나토가 몇 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기를 이제 하는 것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기서도 계속 나중에 결국 그게 이제 나토의 의도가 드러나는데 시간 끌기였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전면전을 벌일 테니까 우크라이나는 너희도 준비를 해라라고 하면서 착착착착 준비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 아군을 위한 시간 끌기용으로 외교적 협상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3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쟁 초기의 그런 협상.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왜 전면전을 하기로 결심을 했을까? 1991년 12월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물러나면서 소련 체제가 붕괴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리스 옐친이라는 사람이 소련 체제가 아닌 소련 15개 공화국에 만들어져 있는 14개가 독립하고 러시아만 남은 상태에서 러시아 이제 공화국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이 1990년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의 시기와 같아요. 철저하게 경제가 몰락하고 나라는 분열되고 사회적으로는 아주 마피아가 득세하고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하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아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제 인구가 유출되고 이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보리스 옐친이라는 사람이 한 게 소비식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해서 한 거죠. 한국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러시아가 공산주의 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중국을 자본주의 체제로 알고 있고, 물론 중국은 자본주의적 경제 운영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그런 오해는 있을 법한데 소련이 해체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부르고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국제 문제, 세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판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왜곡된 채 냉전 의식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한 환멸감을 갖게 됐습니다. 러시아인들이 10년 동안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이 보리스 옐친과 그 측근들의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소련 시대 이래로 이제 아주 원활하게 이제 정상 국가로 그렇게 복구되지 못한 여러 정치 세력들의 또 지배 엘리트들의 큰 책임이 있는 것인데, 러시아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잘못 러시아하고는 맞지 않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부정과 부패와 무능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설치는 체제라고 동일시하게 된 겁니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환멸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런 서구식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서방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 푸틴이 저렇게 20년 이상이나 저렇게 집권하고 또 이렇게 높은 지지율, 신문에 보도를 보면 뭐 70% 80% 이렇게 된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러시아 정부가 조작한 것이라고 이제 서방 측에서는 보도를 하는데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만약 한국의 언론, 한국의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라면 러시아 여론조사 조작됐죠. 미국의 여론조사 다 조작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게 러시아는 푸틴이 등장하면서부터 국가의 이제 정치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이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지금도 물론 존재하지만 부정부패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의 부정부패가 다 사라졌나요? 미국의 부정부패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약간 양상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러시아로서는 다행스럽게 2000년대 이후에 국제 유가가 석유값이 아주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석유와 천연가스인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국부가 생성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많은 중산층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과거 소련만큼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중산층이 많이 생기고 또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조금 질서가 잡히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좀 통합, 전에는 아주 완전한 지방 분열이 심해졌는데 점점 통합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지지라고 하는 것이 망한 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던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국가 구원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지지도가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지지도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특히 연령별로 다릅니다. 세대별로 달라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갔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러시아 여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학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대학들의 복도를 가보면요, 제가 미국에서도 한 10년 가서 1년 시애틀에 살았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들 못지않게 자유롭습니다. 그 학교 캠퍼스 안에서 복도에서 뭐 떠들고 요란스럽게 뭐 장난치고 노는 걸 보면은 서방 측에서 보도하는 러시아가 전제주의 국가다, 독재 국가다, 뭐 푸틴이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정말로 억압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얼마나 러시아의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TV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그 100분 토론 절에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100분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렇게 공중파라고 하는 TV 토론 프로그램의 특성상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면서 해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뭐 좀 튀는 발언하면 그게 이제 뉴스가 되지만, 러시아에서는 과연 저렇게까지 말해도 될까? 라고 하는 토론 프로그램이 뭐 매일 저녁 계속 있습니다. 그냥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얘기를 다 노골적으로 다 까발리는 그런 토론은 뭐 60분, 100분씩 계속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고 있어요. 과연 러시아가 언론 통제가 되는 나라가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가면 자주 묵는 그런 호텔이 있었는데, 뭐 작은 이제 삼성급 호텔입니다. 지하철에 가까워서 제가 거기 자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로비에 모스코 타임스라고 하는 영문 신문이 영자 신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아니 러시아 정보부는 뭘 하길래 이런 신문을 그대로 놔두나. 한국 정보부나 미국 CIA는 전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로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러시아 정부가 브라질 푸틴의 개인에 대한 폭로와 비난 기사가 줄어듭니다. 영자 신문.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저 블라디보스토크 변방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신문이 이렇게 보젓하게 하루 이틀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을 수 있지? 라고 할 정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제가 지금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제 정치학자 입장에서 볼 때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굉장히 상명하복의 오랜 전통적인 문화가 있고 굉장히 여전히 국가 정보기관의 힘이 아주 막강하고 또 이 대통령실의 힘이 아주 막강하고 그렇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런 권위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아주 그냥 억압체제에 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잘못된 인상. 한국도 이 권위주의 체제와 약간 리버럴 체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지금도 권위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죠. 한국도.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좀 상승하고 중산층도 많아지고 그 늘어난 국부를 통해서 이 군사력도 좀 현대화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좀 자신감을 갖게 됐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계속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토에 대해서도 더 이상 동진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계속 경고를 해요. 계속 미국과 나토가 이제 동쪽으로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경계심을 갖게 된 게 아까 얘기했던 2008년에 부크레스트 선언이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소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더 경계심을 갖는 겁니다. 폴란드나 체코나 뭐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는 사회주의 진영이긴 했지만 소련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지아나 우크라이나는 바로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야말로 일본식 표현으로 자기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 나라까지 나토에 넘겨준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봤던 거죠. 이거는 마치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은 멕시코, 미국이 있고 바로 미국이 멕시코가 있잖아요. 멕시코에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허용하겠습니까? 멕시코에 중국이나 미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미국이 허용할까요? 멕시코라는 나라는 그대로 그 정권을 박살나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쿠바 위기 아닙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에 쿠바 정부의 요청으로 후르쇼프 때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려고 하는 정보를 미국이 캐치하고서 그걸 막으려고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죠.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코앞에 쿠바나 멕시코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러시아의 바로 코앞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건 아주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겁니까? 현실주의 국제적 실론에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서방의 자유주의적 언론이 보도를 그냥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서방 측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진보 좌파까지도 러시아를 비난한다. 그렇죠? 미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1년 거의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자신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전쟁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러시아 쪽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하면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사후적으로 본다면 러시아가 너무 때이른 전력전을 벌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러시아가 초반에 전략적 판단에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우월한 제공권을 이용해서 키예프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의 수도를 미국이 일반적으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공격하는 것처럼 전광 스파 같은 작전을 통해서 2, 3일 만에 수도를 마비시키고 전체 이제 그 전략 자산을 다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훨씬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끝나버렸을 겁니다. 훨씬 적은 인원의 희생을 겪어서.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러시아가 아마 전략적 오판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전쟁이 오래 끌고 있었고, 그다음에 결국 전쟁의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그렇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던 점이 드러났죠. 굉장히 많은 비효율적인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군대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온 무기들을 러시아군에게 팔아먹고 하는 이런 것은 보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비리와 문제점, 허점 이런 것들은 다 러시아에서만 나타나는 걸로 다 보도가 돼요. 우크라이나군은 더 심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그 비인도적 조치 아주 심해요.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잘 아는 친구가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러시아에서 산 것보다 한국에서 와서 산 게 더 오래됐다고 이렇게 말하죠. 아주 한국말 유창하고. 근데 이 친구가 슬랩첸코라고 하는 친구인데 성이 오자로 끝나면 이 소련권에 사는 사람들은 본래 자기 조상이 우크라이나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우크라이나계의 전형적인 성이 오로 끝나요. 뒤에. 근데 자기 친척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전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런데 자기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살 때는 러시아 언론에서 자꾸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많다, 네오나치가 뭐 설친다, 경제가 엉망이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라고 할 때 자기는 러시아 언론 보도를 조작됐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니까, 지금 젊다고 해도 40대입니다만 서방 측의 미디어 영향을 많이 받은 자유주의 성향의 친구니까 러시아 지금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몇 년 전에, 전쟁 나기 몇 년 전에 무슨 일로 우크라이나 실제로 친척들도 살고 있으니까 가볼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가 평소에 들었던 러시아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엉망이 되나? 그리고 자기 사촌 형 중에 한 명이 실제로 그 전쟁이 나니까 자기 가족들 데리고 폴란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서 잡혔다는 거예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일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다 중앙아시아로 수십만 명이 도망갔다는 기사는 계속 들필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나 몇 명대에 잡혀갔다는 보도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그게 우크라이나 정부나 미국이나 서방측 불리한 보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 정부의 미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나쁜 인권을 훼손하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해주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보도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아까 이 나토의 동진에 대해서 자기 코앞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소련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기성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련은 초강대국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초강대국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소련이라는 체제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니나 어떻게 소련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러시아인들에게 주었던 자부심, 유럽의 변방 국가가 세계에서 미국의 초강대국이라는 미국과 함께 자웅을 겨뤘던, 그것도 뭐 1년도 아니고 70년 가까이 그런 역사에 대한 그 영광된 과거에 대한 자부심,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 하는 뭐 안타까운 애잔함, 그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이 다시 우리 러시아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그런 지지에 섞여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 이제 못하고 지나갔습니다만 러시아 대학생들 10대, 20대, 한 30대까지 푸틴에 대한 지지도 높지 않습니다. 푸틴에 대한 높은 지지도 60%, 70%, 80%, 90%는 대체로 50대, 60대, 70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대 차이가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10대와 20대는 지금 뭐 한류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세대인데 서방 측 미국과 유럽의 미디어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독재 체제다, 권위주의 체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러시아 젊은이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다 중앙아시아로 도망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이제 약소국으로 전락했다는 그 울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푸틴의 이제 전쟁에 대한 높은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프로파간다 전쟁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프로파간다 전쟁이라고 봐요. 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론 보도다, 미디어 보도다. 벌써 사람들의 사학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식이나 판단을 좌우해버립니다. 당신이 보는 뉴스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환경 생태주의자들이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표현을 빌려온다면 당신이 보는 뉴스가 바로 당신이다. 그 뉴스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보통 그냥 정치에 또 외교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메커니즘이 외교관과 정치인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겨울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외교 정책 분야 관련해서 제가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학자들은 한 3명밖에 안 됐고 전직 외교관들 30년 동안 외교관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전직 여기저기 대사를 했던 사람. 같이 이제 보고서 쓰게 되죠. 토론하고. 일반인들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의 조중동 보고 뉴욕타임스, CNN 보고 그냥 기사를 쓰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30년 동안 외교관을 했던 사람들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심지어 유럽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도 참 조라네요. 예컨대 르몽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그나마 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에 속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독립적인 언론 중에 인터넷 언론인데 데모크라시 나우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이 있습니다. 거기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독립적인 언론, 조금 비판적인 서방의 주류 논조와는 다른 이런 언론 전혀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의 주도로 젤렌스키를 대한민국 국회에 불러서 연설을 하게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들기를 하고 젤렌스키를 영웅화하고 반대로 러시아 이제 푸틴을 악마화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방 측의 프로파간다가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 만약 수치로 표현한다면 서방 측의 프로파간다의 성공률은 80%고 러시아의 성공률은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가 워낙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러시아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 나라나 지역이 굉장히 인구도 적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공 외교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역량 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워낙 미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위주로 이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서방 측이 아닌 이른바 요즘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지 않는 중간에서 양쪽과도 교류 협력을 하면서 실속을 차리는 그런 나라들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중국,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양쪽 다 거래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러시아 대통령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줄다리를 합니다. 양다리, 3다리, 4다리, 5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또 최소한 외교적 경험과 지혜를 가진 외교관이라면 대한민국처럼 지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있는 나라의 정치가나 대통령이나 외교관들은 3다리, 4다리, 5다리를 걸쳐야 된다. 항상 대안을 염두에 두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당히 우리 겉으로 싸우는 척하고 사실은 우리 실을 챙기자. 심지어 일본까지도 전적으로 미국 편에 들면서도 러시아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어느 한쪽을 편들고 어느 한쪽은 철저하게 반대하는 마치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명분론 같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편드는데 다른 쪽과 거래를 해? 맞나? 이거 있을 수 없는 배신자야. 외국을 이런 식의 유치한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의 정치가들과 외교관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는 그런 유교적 명분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명분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미군 주둔하고 있고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정보가 들었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러나 미국 편에 한번 서주면 그래 우리 미국 편 너희들 편에 섰으니까 우리한테 뭘 줄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코인 나오고 있고 러시아에서 철수해야 되는데 자 우리 미국 너희들 편에 서줄게 그러면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는데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외교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대부분의 정부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는 한편으로는 저렇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통해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 프로파간다가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브라질, 인도, 튀르키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이해할 수 있다는 표정이에요. 전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미국의 정보만 유통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언론 보도가 주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정보를 수용하게 되면 정세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외교적으로 아주 미숙한 대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도주의적 대응과 지정책 대응을 본동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민중들에게 저는 인도주의 지원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산가족이 되고 불구가 되고 피난민으로 가고 600만, 700만이 피난민 거죠. 우리가 한국전에서 300만 명이 희생당했는데 그 인도주의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그 인도주의 지원마저 이데올로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만 가요.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희생당한 러시아 기초민들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소위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인도적 지원마저 얼마나 국제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심지어 악용되고 있는가 아주 순진하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악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부에 사는 러시아 기초민들은 선량한 우크라이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오도된 인식, 아까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주 오래된 그런 민주주의고 독립국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류 지식인이나 정치권, 언론, 고위 관료들의 국제정세 인식이라고 하는 게 독자적인 대한민국의 국가의 민족적인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제정세를 파악하거나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아주 부족합니다. 정치인이나 이 외교관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 전에 저는 대한민국 언론의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라고 봐요. 모스크바에 일본 특파원들이 20명이 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파원 2명 있습니다. 보세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 못지않게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을 추종하고 20명 이상의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BS 연합뉴스 2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사 제가 다 일일이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제 영어 한마디씩 하겠죠. 그 다음에 중국어를 하는 기자들은 이제 몇 명씩 있죠. 각 언론사에. 그 외에 다른 언어를 하는 기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러시아어를 하는 기자를 보유한 언론사가 있을까요? 자, 제가 아는 어떤 언론사, MBC 기자는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러시아를 잘하는데 러시아 관련 국제면 기사 쓰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 기사예요. 법조 기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세계 정세,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충실하게, 독자적으로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신문이나 방송이 보도한 걸 그대로 몇 시간 차이로 그냥 그대로 보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7년, 8년에 미국에 한 10년으로 가서 1년 살다 오면서 그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돼 그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의 민주당에서 저한테 메일이 와요.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에서 저한테 지금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침에 요즘 잠이 좀 일찍 깨가지고 아침 6시, 7시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먼저 봐요. 바로 몇 시간 후에 한겨레 신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국의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걸 한국 입장에서 가공해서 기사로 쓸 능력이 없어요. 그걸 그런 무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한국의 정치가들과 외교관들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수업 시간 자주 듣는 사례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또 제가 8시 반까지 하겠다는 약속도 못 지킬 것 같아요. 조선 책략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사를 좋아하셨으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880년에 고종이 구하였던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갔습니다. 수신사로 갔는데 거기서 청나라 외교관, 당시 청나라는 조선을 자기의 소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 이런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준 책을 가져오는데 그게 조선 책략입니다. 저는 처음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조선 책략이라는 그 책의 제목을 보고 이게 조선이 어떻게 잘 아주 훌륭한 그 지혜를 짜낸 그런 국가 전략을 담은 책인가 보다 이렇게 막연히 시작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인이 조선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써준 거예요. 중국인이 써준 조선을 소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써준 외교 지침서를 조선의 최고의 관료가 왕의 부하가 가지고 와서 궁궐에서 그걸 논의하면서 이게 정말 훌륭한 방책이다 이렇게 하자. 이게 조선 책략입니다. 그 조선 책략을 중국이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중국이 만든 데는 영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어요. 러시아를 막자 친중 결일 연미 거하라고 하는 8자로 표현되는데 친중 결일 연미 거하 다른 중국이나 일본과 미국과는 다 잘 지내고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러시아를 거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핵심이었죠. 왜 러시아를 거부합니까? 러시아가 가장 위험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위험한 세력이었을까요?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 대해서 가장 무관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냥 압록강에 있는 삼림이나 벌채하는 정도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당시 미국도요. 여러분 거기 이병헌과 김태리가 나온 그 아주 굉장히 내용 충실했던 드라마 있었죠. 몇 년 전에 했던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보면 나옵니다. 그때가 그 시기입니다. 1880년대.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주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영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 있어요. 일본이 호시탐탐. 일본은 전통적으로 임진왜란 이래 조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국은 또 왜 여기서 나오는가? 영국이 아주 신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본, 대한민국,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나라 이외에 다른 외국이 대한민국, 조선의 영토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점령한 나라가 영국 이외에 또 있습니까? 여수 앞바다, 거문도를 영국이 2년이나 점령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사 시간에 우리가 배워요. 근데 그냥 넘어가요.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좋습니다. 신사한 나라, 아주 훌륭한 선진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선진국. 자기 땅을 2년 동안이나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배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영국은 왜? 크림 전쟁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러시아 정부를 막았습니다. 크림 전쟁이라는 게 1853년에서 56년 사이에 있었는데 그 유명한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활동한 전쟁이 바로 크림 전쟁입니다. 그때 결국 자르파를 이기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가 영국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때 영국이 계속 지금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러시아하고 전쟁해라고 부추긴 것처럼 그때는 영국이 터키를 앞세워가지고 러시아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게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터키는 그런다? 그러나 워낙 그때 질이 멸렬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말기였기 때문에 터키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결국 그때도 이제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이 막힌 러시아가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왜 동쪽? 그때 지금은 이제 지금과는 정반대 상황인데 1860년대 상황 어땠습니까? 중국은 완전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1840년에서 42년에 아편전쟁과 난징조약을 통해서 중국이 아주 치욕적으로 유럽 서구 열강에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서 항구를 개방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중국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청나라 말기였죠.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통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주를 집어삼키게 된 거죠.
지금 최근에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뭐 백몇십 년 만에 중국이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이런 보도가 선정적인 보도가 나왔어도 깜짝 놀라서 그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과장된 것은 아니었고 중국이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조금 더 과거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서로 양해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포함된 연해주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올라가 살았잖아요. 이게 청나라 관할 구역이었어요. 러시아가 1850년대 중반에서 60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깃발 꽂은 게 1860년인데 그때까지. 그런데 거기 사람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 가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리를 잡고. 만약 그때 아주 청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나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가서 완전히 소수민족으로서 이제 덧세를 받고 이렇게 학대받으면서 살았겠죠. 그 사람들이 안 살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몇 명, 군인이나 경찰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자유롭게 농사짓고 살 수 있었던 것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동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자기들이 힘이 약해질 틈을 타서 러시아 제국이 만주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러시아를 막자. 그런데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조선이 러시아하고 무슨 악감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당장 일본처럼 조선의 식민지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어요. 러시아가 그런 의도를 품었다고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관 파천.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 수도에 있는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일한 사건 아닙니까? 러시아가 강제로 고종을 끌고 간 게 아닙니다. 고종의 부하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몰래 일본 몰래 왕을 빼돌려가지고 변신을 시켜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의 양해를 받아서 들여보낸 것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 그때 당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이건 왜 굴러온 호박입니까? 넝쿨지 호박이 굴러들어온 거죠. 자기가 다른 일본이나 다른 열강과 싸우지도 않는데 조선의 왕이 와서 자기들 보호해주라고 하니 그 조선의 왕이 한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나 거기서 전사를 받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러시아가 만약 마음을 먹었더라면 얼마든지 조선의 왕을 데리고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조선에 대해서. 그런 러시아를 막자고 하는 게 영국과 일본과 중국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들 삼국의 이해관계는 맞아요. 그러나 조선의 이해관계, 조선의 국익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홍철을 비롯한 고종은 그런 조선의 국익과는 상관이 없는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서구 열강이 만든 외교정책 방향을 훌륭하다. 따르자. 과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고종 정부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현명해졌을까? 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죠. 제가 이제 언론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다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그 인식, 퍼셉션이라고 하죠. 인식이 결국은 자기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방 측에서는 광범위하게 러시아를 혐오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포비아라고 하죠. 루소포비아 말고 이제 유명한 게 이슬라모포비아라고 있죠. 이슬람권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잘못된 편견들이 서방 측에 만연해 있죠. 루소포비아는 무슨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 루소가 아니라 러시아인들을 처음에 러시아 민족을 부르는 명칭이 루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루소 정확하게 요즘식으로 하면 러시아 포비아가 더 맞겠지만 이런 용어가 서방 측에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쟁 나기 직전에 이제 이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전쟁 2022년 2월달에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일 것이다를 예상하고 제가 그 귀신같이 알고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이 루소포비아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저 책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전면전 발발 한 달 전에 저 책이 이제 출간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제가 그동안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구의 러시아에 대한 혐오, 문명사적으로 보면 왜 혐오하는가? 우선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방 측의 문명사적인 기반이 되는 게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처음에 이제 가톨릭으로 시작해서 개신교로 이어졌죠. 서방 측이. 그런데 러시아와 동유럽은 동방 정교입니다. 이것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일파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종교의 것처럼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이 루소포비아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치 동방정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이단 같은 좀 이상한 그런 종파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동방정교가 기독교의 정통성이 있는 종교이고 사실은 가톨릭이 문서와 회의를 날조해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정통이고 주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날조해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 아주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종교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과 개신교로 이어지는 게 정통인데 이 동방정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80년대식으로 말하자면 시각교정이냐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이 서방 측에 비해서 러시아가 잘 못 산다. 서방이 항상 러시아보다 더 잘 살았다라고 하는 물질적 관점에서 러시아를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핵무기로 대변되는 2차 냉전 시대 말고도 그 전에 러시아가 핵무기 가지기 전에 유럽의 최강자가 러시아에 침략했던 것다 두 번이나 폭망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1812년에 나폴레옹, 우리가 세계에서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러시아에서는 조국전쟁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자기네 조국을 쳐들어왔다가 그걸 격퇴했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조국전쟁이라고 해요. 거기서 나폴레옹이 1812년에 6월 달에 쳐들어가서 처음에는 아주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갔죠. 9월 달에 벌써 모스크바 근교까지 갔습니다. 10월 달에 모스크바를 점령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모스크바에는 크렘린에 아주 그 러시아 정교 성당들이 다 그 지붕을 돔이라고 하는데 이 지붕이 다 금색으로 도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옛날에 황금의 도시로 불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저 황금의 도시가 드디어 내 손안에 들어왔다고 좋아했죠. 환호 자기약했습니다. 모스크바를 점령했어요. 10월 달에 됐습니다. 러시아는 10월 달이 되면 북부 지방에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시작돼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곳곳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곳곳에 모스크바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그런 거 참 보실지 모르겠어요. 식량이 없습니다. 생지가 드실거립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공격에 패배해서가 아니라 프랑스인들이 스스로가 퇴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러시아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현지에서 물자를 공급받아가지고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 계산이 어긋나버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프랑스 50만의 대군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눈을 맞으면서 러시아의 게릴라 부대에게 쫓기면서 프랑스로 퇴각하게 됐습니다. 5만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50만이 왔다가 5만 살아났습니다. 철저하게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최종적으로 몰락한 것은 이제 영국과의 워터루 전투였지만 사실은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너무나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던 것이죠. 두 번째가 100년 후에 히틀러가 1945년 6월달에 똑같이 6월달에 침략합니다. 왜? 땅이 굳고 대륙으로 이제 보병으로 당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컴퓨터로 하지만 보병으로 진입하는데 그다음 진짜는 중요한 게 병참이죠. 그러니까 땅이 굳어야 돼요. 탱크가 가고 군사들이 진전하려면. 그러니까 6월달에 돼야 땅이 다 굳어요. 그리고 9월달에 되면 3개월 안에 전격전을 통해서 다 러시아를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초반의 계산은 맞아요. 뭐 러시아가 이번에도 또 과거 나폴레옹이 당했다시피 이번에도 또 당해요. 처음에 히틀러한테.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러시아인들의 끈질긴 근성이 나와요. 러시아인들은 초반에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 오합지졸이에요. 막 쫓겨나가요. 그러다가 6개월, 1년이 지나면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이라는 걸 통해서 1942년 겨울, 43년 봄 이때 처음으로 소련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독일군을 소련에서 밀고 나가기 시작해서 폴란드를 통해서 베를린까지 점령해버립니다. 2차 대전에 대해서 냉전 시대의 서방지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공주의 시각에서 서방 측에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을 해서 2차 대전이 승리를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또 할리우드에서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식의 덴크레트 무슨 뭐 잡기 이런 식의 할리우드 영화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2차 대전 하면 유대인의 학살,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의 위대한 승리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됐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은 사실상 주 전쟁터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5천만인데 그 중에 2,700만이 소련 사람 죽었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과 영웅적인 투쟁 끝에 2차 대전이 끝나게 된 것이고 베를린 상공에 히틀러의 본거지 베를린 상공에 깃발을 꽂은 것은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가 아니고 적군이었습니다. 붉은 깃발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방 측에서. 왜냐하면 러시아 또는 소련이 들어가면 그들의 역사적으로 정당한 역할을 인정해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루소포비아 현상이 기본에 깔려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구 이미지 정치, 뭐 푸틴을 악마화하는 건 뭐 서구에서 나온 뭐 수많은 한국의 뭐 언론에도 나온 푸틴은 악마다, 젤렌스키는 영웅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나와 있고, 또 러시아도 자기들도 이제 이런 이미지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국민들의 통합성을 만들고 또 전쟁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체가 네오나치인 것으로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었죠. 사실 우크라이나 일부가 네오나치가 준동하는 그런 세력도 있고 그 강한 권한이 들어가 있었고, 또 러시아 정부가 합법적으로 네오나치를 합법화해 줬다고 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가 네오나치 국가로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과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네오나치 세력에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서방 측에 이런 프로파간다 전쟁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하게 된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단랭전 시기에 미국과 나토의 동진 압박, 아까 말씀드렸고,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의도는 무엇인가, 러시아의 실존적인 안보 위기 또는 그 인식, 우크라이나 내부의 문제와 외교의 실패,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유라시아 질서의 재편, 독일의 재무장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저걸 막으려고 지금 결사적으로 미국이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이거는 제가 역지사지를 해보면 쿠바라든가 멕시코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어떻겠는가, 또는 거기에서 미국인들이 또는 영국인들이 학살을 당한다면 미국과 영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냥 상식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가정을 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서방 측의 프로파간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서방권에 사는 사람들은 저런 가정을 안 해본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방의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저 자료를 가져왔는데, 조지 캐넌이라고 냉전이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이 시작될 때 냉전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바로 롱 텔레그램이라고, 한국의 대학에서 정치학이나 외교학을 배우면 반드시 저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저 사람이 소련 주재 미국의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앞으로 소련이 이런 나라고 러시아가 이런 나라고 앞으로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략적인 조언을, 긴 정보를 썼던 사람이 롱 텔레그램이라고, 그게 바로 미국의 냉전 전략 기초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꽃만큼도 러시아를 편들 사람이 아닙니다. 반러시아 사람이고 반공주의에 철저히.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신속한 동력 확대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비극적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동할 어떤 이유도 없었다. 아무도 누구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서방 측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왜 그렇게 나토가 그렇게 러시아를 협박하면서 동진하고 있느냐라고 냉전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헤니 키신저, 지금도 살아있죠. 거의 뭐 100살이 다 돼가는 사람이, 지금도 한국 언론에는 아주 세계 외교의 구루다, 현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다 기획 조종하고 1973년에 칠레에 합법적으로 당선된 칠레 아엔데 정부를 CIA를 동원해서 전복하는 쿠데타를 기획 조정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노벨 평화상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방 측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서구의 정치가나 외교가들의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저런 사람에게 이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시킨 그런 음모 정치를 한 사람들에게 이제 노벨 평화상을 주는 거죠. 적의 입장에서 잘했다고. 이런 사람도 푸틴에 대한 서방 측의 비방은 정책이 아니라 단지 정책의 부재를 의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러시아 편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키신저. 과거 중국과 닉슨과 어쨌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중국을 편드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러시아를 편들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에르 베드린이라고 전 프랑스의 외무 양반입니다. 1992년부터 서방 측의 대러시아 정책은 뻔뻔스럽고 도발적이고 완강하고 동시에 무기력했다. 처음에 유럽은 미국의 멍청한 충고를 받아들여 초자유주의 빅뱅을 감행해서 소련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무너뜨리고 이른바 사유화 정책입니다. 소련이 주도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주도한 약타당한 국가에서 불어오는 권력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클린턴과 조지 부시 시절 조지아, 몰다비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을 나토에 가입시키면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했던 시대는 모스크바에 대해 직접적 도발로 받아들입니다.
프랑스 외교장관 한 사람입니다. 자, 마틴 시프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문제 분석가는 러시아는 나토의 적극적인 확대와 러시아의 영향권에 개입하는 능력, 미국 의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든 아니든 상관없이 러시아는 1783년부터 오스만 투르크에서 뺏었다고 했죠. 러시아 지구의 일부였던 크림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미국보다 훨씬 많다. 자, 존 미어샤이머라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서방 측에서의 방향, 나토 확대, 유럽연합 확대,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의 결합은 화약통으로 변해서 성량을 가져야 되기만 충분하다. 푸틴의 행동이 전적으로 이해된다.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는 끝없이 펼쳐진 평화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 나폴레옹과 독일 제국, 히틀러가 다녀갔다.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던 이런 국제 질서는 이제 끝나고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의 1급 체제는 끝나고 근본적으로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를 비롯해서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강력하게 지금 지역의 맹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전쟁도 그렇고 그 전에도 푸틴 체제에 대해서 서방 측에서 비난하면서 푸틴의 팽창주의가 문제다. 라고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왜곡되고 과장됐습니다. 동유럽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발틱 3국, 그 다음에는 폴란드가, 그 다음에는 뭐 체코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야말로 소설. 러시아는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기의 영향권 하에 있는 정도를 바라요. 과거 소련권에 있던 나라들이 노골적으로 침입 정권이 들어서지 않게 하는 정도가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중앙아시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가 커지는 것. 러시아는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의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과거 소련의 14개 공화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은 무기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된다. 경제력이 있어야 중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중국과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류를. 근데 러시아가 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폴란드, 발틱 3국 소설 쓰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소련이 부활. 푸틴이 소련의 붕괴라고 하는 게 20세기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것이 소련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는 건 아니에요. 푸틴 자신이 그랬어요. 만약 누군가 우리가 다시 소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나 멍청이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정지적 목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베트남전 들어가서 치욕적으로 몇 년 동안 그렇게 수렁에 빠졌다가 치욕적으로 패배하고 사이공에서 도망갔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겠다. 우크라이나라는 수렁에다가 러시아를 빠뜨리겠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시아만을 위한 전쟁은 아니다. 이건 유럽을 위한 전쟁이다. 유럽이 독립하는 걸 막겠다. 특히 경제 대국으로. 지금 유럽연합이 사실상 독일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독일을 어떻게 묶어둘 것인가,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만들 것인가 하고 독일과 프랑스 또 다른 5개 나라가 합의해서 유럽연합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내부에서 독일이 너무 커가지고 유럽연합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독일이 크게 진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거의 경제적으로 잠식하고 있었어요. 독일.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오랜 두골부터 독자적인 외교 전통이 있는 거죠. 미국 말을 우리는 그대로 듣지 않는다. 우리가 서방 측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말을 거지 그대로 듣는 나라가 아니다. 계속 유럽의 독자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독일과 프랑스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를 통해서 나토는 미국이 또 스웨덴 사람 사무총장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미국의 군대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유럽을 잡아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군수 산업체 거대한 엄청난 이익을 갖다 퍼주기 하는 거죠.
미국 전체 국가 이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미국의 분산 복합적 에너지 기업적 이익을 보장하는 데 혈안되어 있다. 그것도 공화당 정권도 아니고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하고 바이든 정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접근 방법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는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노골적이고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유화적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반대죠. 러시아에 대해서 보다 노골적이고 중국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이었다가 이제 약간 공격적이었다가 하는 스탠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당 정권, 저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더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우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외 정치를 추구해요. 우리 편인가 너희 편?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가 아닌가? 식으로 정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명분은 일관성이 다 있으면 좋은데 일관성이 없어요. 또. 왜냐하면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도 자기 편이면 그 말 안 해. 상당히 합법적으로 선거로 뽑힌 정당성이 있는 정부라도 그 편이 아니면 독재국가로 거절합니다. 대단히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색깔이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이나 인도, 한국을 포함한 이런 경쟁자들에게도 이제 경고를 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겠죠. 미국의 국제 경제적 목표, 미국의 에너지에 서방 전체가 의존하도록 얼마나 많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독일과 유럽이 가져갔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독일이 그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가지고 자국의 경제 성장을 계속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노르드 스트림 2라고 자 러시아에서 그 발틱해를 통해 가지고 독일로 연결되는 그런 해저 가스관이었죠. 자 그걸 미국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때 끝까지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독일과 러시아가 밀착된다고.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영토와 인구와 자원을 가진 나라하고 독일이라는 막강한 제조업과 경제를 가진 나라가 유럽에서 결합된다? 한편이 된다? 미국에게는 악몽입니다. 그때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약화시키고 독일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인데 메르켈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뚝심 있는 지도자가 나서서 끝까지 관철시켰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작동하지 못한 채 그냥 완공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어떤 국제적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미국의 언론에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러시아 시다라고 발표합니다. 러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느냐. 천인 공노할 만행을 하겠느냐.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댐이 파괴되니까 당연히 또 러시아가 했다고 발표를 했죠. 자 노르드 스트림 2 누가 폭파한 나왔습니다. 이건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의 한 기자가 폭로했어요. 미국이 조작한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이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기술자들 동원해가지고 조작한 사건이었다. 독일이 더 이상 러시아하고 석유 가스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지른 거죠. 미국이. 그래놓고 그걸 다른 나라에게 일단 뒤집어 씌우는데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울 시민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해저 가스관 폭발한 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미국이 발표한 그런가 보다 역시 러시아 놈들, 야만적인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걸 지나가게 돼요. 30년 후에 그게 진실을 밝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의 제조업과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마지막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삼성이나 SK, 현대 불러가지고 얼마나 바이든이 대학관에 불러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들 예쁘다라고 쓰다듬어 주면서 대통령까지 불러서 그렇게 하고 얼마나 천문학적인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었잖아요. 돌아오는 건 뭡니까? 자동차를 비롯해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한국 기업에게는 계속 바가지를 씌우고 있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차별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이 중국의 그런 반도체 수요를 충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군사 주권뿐만 아니라 경제 주권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이 점점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오래 갈 수 없죠. 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제 그 쇠퇴나 몰락이 이루어지는 가장 가시적인 지표가 그 패권 통화가 얼마나 영향력을 갖느냐, 영향이 낮아지느냐
달러인데 달러도 계속해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달러를 대체할 만한 그런 수단을 개발하고 또 러시아가 스위프트라고 해서 국제 결제망에서 쫓겨나니까 대신 다른 결제망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중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매우 느린 속도로 달러를 대체하는 그런 대한 통화들 그런 결제망들이 지금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좀 밀착해서 계속 무역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로 결제한다고 하고 이란과 러시아가 무역을 하면 또 자기네 통화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브라질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인구가 엄청나게 매덕이 되는 나라들 경제력이 큰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거래하면서 그 나라들의 통화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시적으로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는 점점 이제 개미 거대한 뚝에다가 개미굴이 이제 파여지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런 개미굴들이 여러 개 이제 파여지면 이제 거대한 뚝이 무너지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 TP를 보여드리니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대안들이 지금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형적으로 미국이 이제 제국주의적 형태를 보이는 것은 저렇게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음대로 우크라이나를 약탈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군사 주권의 군사 지역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왜 경제력이 더 러시아보다 더 센 미국이 전략적으로 주적이라고 하면서 왜 중국을 안 때리고 러시아를 때리고 있을까? 약한 고리이기 때문이죠. 중국을 때려가지고는 훨씬 더 자기에게 오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계 경제 편입한 수준이나 미국의 대외 의존도에서 러시아 비중이 중국보다 훨씬 낮죠. 제가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미국에서 살 때 미국의 마트를 가보면요. 미국산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비롯한 이런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목재류 워낙 이제 미국은 산이 많고 숲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소고기 이런 정도예요. 나머지 일반 생필품은 다 중국에서 왔거나 과테말라, 방글라데시 왔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많이 걸린 나라예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코로나 위기 시대에 가장 많은 초기에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심지어 미국은 마스크 하나도 생산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이 철저하게 많이 걸린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다가 보편적인 의료보험 제도도 하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났어도 시체들을 안치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시체들이 다 굴러다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없으면 중국을 완전히 쳐내면 미국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를 쳐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냉전 시대 이래 미국 내에 루소포비아가 만연해 있습니다. 프로파간다 효과가 훨씬 커요. 미국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언론 보도나 이런 그런 선전을 하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러시아를 비난하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냉전 시대부터 러시아는 소련 놈들이 나쁜 놈들 세계 적화 이야기를 꿈꾸는 이런 잔인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의 드라마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 드라마나 영화 줄거리와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러시아 마피아가 등장해요. 이 냉전 시대처럼 이미지가 그런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들이 깊이 박혀 있으니까 갑자기 나오는 거 튀어나와요. 미국 내 친러시아 로비 세력이 거의 없어요. 친중 세력이 있지만 친러 세력이 거의 없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와 독일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은 대만 전쟁이 아니야라고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은 결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중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금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 몇 달 전에 그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미국이 지는 걸로 나왔어요. AI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만을 보호해주고 위해주고 하는 미국이 안보 약속을 지킨다는 그 선에서 중국과 대립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사실은 중국과 협상하고 거래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만에서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국지적인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걸고
세계대전 할 만큼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저우추는 중국으로 기울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전쟁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걸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아마 천공 스님만 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다, 뭐 정치학자든 경제학자든 사회과학자가 앞으로 이제 혹시 뭐 이런 일반 대중 강연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연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단언하는 다면 그 학자는 저는 학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무당 천공 스님한 조카 정도 된다. 어떤 사람도 어떤 학자도 어떤 대단한 뭐 언론인도 기신자도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인지 능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 개인적으로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 세계 어떻게 알겠어요? 수많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 요인들이 작용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학자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과거에 이랬고 역사의 패턴이 이러고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3가지, 4가지,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만약 그 중에 단 하나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건 가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되니까 완전한 종전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처럼 한국처럼 정전은 될 거다. 휴전은 될 거다. 어떻게 될 건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러시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폭망하지 않는 정도. 크림반도 그다음에 돈바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걸 중립지대로 만들든지 하면서 러시아의 체면을 세워주고 전쟁에서 후퇴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분단 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서쪽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서방권에 사실상 나토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 뭐 특별한 게 없고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달려있고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별 국가 내부의 정치 상황의 변동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가 몰락한다 또는 러시아에서 푸틴이 몰락한다 내년 미국 선거에서 바이든이 지고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다 독일에서 숄츠 정권이 무너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엔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이 친러시아적인 입장을 다소 취하는 에르도안이 다시 집권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안도 한숨을 내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찰 오르시죠. 너무나 안타까운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전쟁에 직접 간접 관련된 국내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가 이 전쟁의 향후 전망할 때 대단히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전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지금 신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유사해 보이는데 구조적으로는 다른 내침이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입장 보면 명백한 신냉전을 보여요.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앞장서서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랬죠.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이른바 신북방 정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비롯한 과거 소련권 국가들과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했어요. 정책적으로. 물론 실제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러시아를 친구로 삼겠다고. 그 이후로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슨 러시아가 한국에 적대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앞장서가지고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건 뭐 좋은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살상 무기까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만 보면 신냉전이 상황이 완전히 도래했다. 한국의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전 세계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과 한국은 이른바 자유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가치동맹을 통해서 아군과 적군으로 이렇게 세계를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었지만 미국 못지않게 중국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 완전히 분단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다. 미국이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 제조업이 약하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소프트파워가 굉장히 하락해 있다. 저는 미국이 완전히 아주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그렇지 않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나라인가를 점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중국, 과거 냉전 시대 소련보다 지금의 중국이 훨씬 더 거대한 전 세계 공장이자 시장,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이 훨씬 크다. 과거 소련보다. 그러니까 신냉전 같은 상황도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전쟁이 나면 막 오합지졸이고 지지부진해. 몇 년을 계속 몇 달 동안. 그러다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적을 격퇴하는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있는데 굉장히 지구력이 강한 러시아는 이제 곰이라는 동물로 상징화하는데 지구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오랜 역사적인 경험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지구력이 길러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완전히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어도 상당 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100%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인류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몇몇 나라밖에 못 살아납니다. 중국도 못 살아납니다. 중국이 어떻게 다른 외국과 관계를 맺지 않고 15억 인구를 먹여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미국과 러시아. 아마 두 나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땅과 에너지와 식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사우스죠. 전 세계 이른바 남방 국가라고 하죠. 과거에도 냉전 시대 이른바 비동맹 국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이제 북한도 일부 거기에 참여했었고 그런데 비동맹 국가가 실제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에 있었는데 김일성 정부도 참여하고 그랬었죠. 왜 살아남지 못했느냐?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진영으로 갈라진 틈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당시에 인도, 인도네시아, 북한 이렇게 해봐야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국 사이에서 인도나 브라질, 남아공, 터키, 아랍 엄청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력이 강하거나 인구가 많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 나라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 나라를 잡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신냉전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대비해야 된다. 자기 충족적인, 자기 파괴적인 주술입니다. 신냉전에 말려들면 안 된다. 만져둘수록 우리는 계속 불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 동북아의 이런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친해 놔야 됩니다. 주변 사강,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서유럽 모든 국가들과 다 커넥션을 만들어 놓고 다 인맥을 만들어 놓고 다 정보를 수집하고 다 해놔야 된다. 주변 사강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나라에만 기울어져 가지고 그 나라만 붙잡으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전형적인 조폭 세계에서의 넘버 10 정도 인식밖에 안 됩니다. 넘버 2나 3만 돼도 지금 넘버 1 내 큰형님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내가 차지할 거야. 또 다른 세력과 힘을 합쳐서 우리 형님을 쳐야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0은 그런 생각 발상 자체 못해요. 그냥 큰형님 앞에서 꾸벅 머리를 숙이고 대안이라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데 조폭 세계 넘버 1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 군사력은 세계 핵무기를 빼고 세계 6위라고 하고 또 최근에 한류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학교 업무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최근에 작년 말부터 한 3번을 다녀왔습니다만 한국을 오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가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전 세계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이 한국의 텔레비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 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열광적인 흠모의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와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적어도 이미지상은 그렇게 됐어요. 이건 소프트 파워죠.
미국에서부터 내려가는 밤에 한국은 굉장히 올라왔어요. 이걸 잘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어? 한국은 평화로운 국가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훌륭한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 다 친하게 지낸다는 이런 이미지를 확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이런 그 자원들을 이제 깎아먹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전쟁이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이 승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럴까 좀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유럽도 지금은 이제 나토 때문에 미국에게 꼼짝없이 끌려가고 있는 형편이지만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종전이 되고 미국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좀 상실하게 되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좀 더 독자적인 세력으로 다시 또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트리키, 인도의 연계축이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중국과 북한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단절되어 있고 우리는 미국과 일본만 잡으면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튀르키예, 인도,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랍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인도, 그 다음에 이란까지 이렇게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브릭스 플러스 알파죠. EU하고 유럽연합과 뭐 미국, 여기 일본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에다가 이런 일부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고 이 비중은 점점 더 올라간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50년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이 그대로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보여주는 벌써 9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또 역시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한반도 문제와 국방 정책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해서 혹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보태는 것으로 하고 제 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